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 베네수엘라의 사례.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마두로 정권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높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재명 민주당하고 비슷해요. 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마두로 정권, 그 차베스주의를 차베스로 나라가 폭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이 지금 계속 오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현재 개딸들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도층과 관련한 중도가 뭐냐?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를 표방해서 승리하고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아주 기적적인 사례잖아요. 마크롱이 얘기하는 중도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중도층을 공략했는지, 중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문 중에 한국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고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 양극화를 고찰하다 보면 소위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7시까지 준비했다는 거. 7시간 동안 논문을 다 뒤져서 데이터를 정리했다는 거. 들으면 하실 거고요. 좀 듣고 나서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은 영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뭐 너무 문제가 있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는 2014년 유가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GDP가 75% 축소됐어요. 75% 축소됐다는 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10%가 아닙니다. 10만 프로 상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갖고 난리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3%, 4%이 정도 갖고 지금 난리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8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만 프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건데 인구의 21%는 59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달에 8달러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8달러면 사실 우리나라 돈 한 9,000원 되는 돈이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이 다 미국이나 멕시코를 떠나서 달러를 벌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랑 똑같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공식 실업률이 정부 공식 실업률은 3.4%예요. 그런데 실제 실업률은 38.4%입니다. 그러면 21%가 해외로 이주했죠. 남은 사람 중에 38%가 실업자예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반도 안 된다는 거. 대부분이 실업자이거나 해외 이주했다는 거.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밀가루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수시간씩 줄을 서거나 쉽게 상점을 다녀야 했어요. 밀가루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달러를 통용하고 난 다음부터 물가 부족이나 가격 통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월 5에서 10달러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 10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10만 프로가 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화폐는 가치가 없습니다. 화폐로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했다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간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어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들, 가족 중에 조금 능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을 멕시코나 다른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내 경제는 사실상 거의 이제 망했다고 봐도 되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입니다. 진짜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이런 상황인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빈곤층과 극빈층 변화 추이예요. 파란색 줄은 빈곤층이고요. 저 약간 주황색 줄은 극빈층인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베네수엘라 인구의 96.2%가 빈곤층이고요. 79.3%가 극빈층이에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그냥 빈곤층과 극빈층만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빈곤층이 96%가 되고 전 국민이 다 20%가 이민을 가고 실업률이 40%고 국민의 96%가 빈곤층인데 정권이 바뀌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사유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정책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저는 주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2013년부터 GPP가 이제 그 여당 연합이에요. 마두로가 있는 그게 PUSV인가? PUSV가 지금 여당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인데요. 이 연합사회당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치면 진보당, 녹색정당 이렇게 해갖고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거죠. 지금 민주연합정당 같은 거죠. GPP가 계속 승리를 하는데요. 2015년에 한 번 집니다. 2015년에 한 번 지고 2013년부터 2011년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이깁니다. 이 그러니까 마두로를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현재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의 정당이 계속 합니다. 근데 2015년에 한 번 지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요. PUSV가 2015년 총선에서 지니까 2017년 7월에 국민투표를 소집해서 재헌의 수준반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야당이 이길 수 없게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당 지지자만 투표할 수 있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다 사법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여당 지지자들에게 복지카드를 줍니다. 복지카드가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당 지지자만 그래서 보시면 전체 등록된 유권자 수가 이 표를 보시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총 투표자 수가 38%, 40% 이렇게 적어요. 이유는 뭘까요?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끔 헌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당은. 놀랍습니다. 뒷장을 보실게요. 근데 자 이렇게 베네수엘라 여당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차베스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2002년에 반대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를 해요. 차베스 반대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차베스 정부가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비도덕적이고 혁명에 대한 반란자다. 이렇게 규정하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는 민주당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법부를 도덕적이지 않다. 반혁명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죠. 이거 똑같은 거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를 공영방송사의 이사수를 늘리면서 자기네 세력들을 심으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시도입니다. 32명으로 늘려서요. 결국 차베스가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완전히 차베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총선에서 바뀌었잖아요. 한번 졌잖아요. 여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죠? 바로 임기 하루 앞둔 대통령이 뭐 했죠? 검찰 검수완박 도장 찍어버렸죠. 똑같은 짓을 합니다. 2015년 12월에 임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버립니다.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으나 사법부를 계속 장악합니다. 민주당이 했던 문재인 정부 막판에 했던 알박기와 똑같은 행동을 실제로 차베스 정부, 마두로 정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법권이 완전히 넘어가니까 야당에 있는 사람들, 야당 지지자들,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법 프레임을 씌워서 투표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분열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잖아. 2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야당의 강경파가 근데 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투표권 다 박탈당하니까 선거를 보이콧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해봤자 뭐 우리 부정선거 얘기하듯이 소용없다. 선거하지 말자. 선거를 안 해버립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야당 지지자들도 선거를 보이콧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강경파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야 2015년에 우리가 한번 이겼잖아. 그러니까
차베스주의를 이제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보이콧해서 거리로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서 민중 항쟁을 해가지고 정권을 내리지 않을까? 어차피 선거는 불가능해. 우리 그냥 거리투쟁 나가자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낮은 여당의 지지율이 차베스주의의 지지율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낮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두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차베스는 지지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노무현은 내 마음속에 지도자인 거예요. 이재명은 싫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내 마음속에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조국 신당으로 가는, 조국 혁신당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 이재명은 싫어.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은 여전히 나의 지도자인 거죠. 그런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실제로 20% 미만이었지만 차베스에 대한 지지율, 차베스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은 70%입니다. 60%, 70%를 육박하게 돼요. 그런데 차베스 집권하에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차베스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차베스는 구원자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은 희생양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차베스는 구원자인데요. 자, 이게 민주당이 왜 이런 정책을 피는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딱 보입니다. 자, 왜 차베스주의가 여전히 베네수엘라에서 저렇게 나라를 망해먹고도 인기가 있느냐. 차베스 때 물가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석유값이 유가가 높았거든요. 호황이었으니까. 차베스가 그 돈을 풀죠. 그러면서 포퓰리즘을 하죠. 그러니까 빈곤층에게는 차베스가 구원자인 거예요. 차베스는 미시오네스라고 하는 30개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빈곤층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빈곤층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정부에 의존합니다. 정부가 주는 돈에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빈곤층의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의 돈에 의존해도 살만했던 거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졌죠. 아까 2014년에 유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대부분이 빈곤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96%가 빈곤층이면 96%가 어떻게 돼요? 정부의 혜택에 의존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서 어떻게 이 빈곤층을 통제하냐면 첫 번째, 소비지원 프로그램이 CLAP라고 하는 거를 가동합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박원순 시장님 좋아하시는 마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마을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소비할 건지, 정부, 마을에 내려오는 정부의 혜택을 어떻게 나눴을 건지. 아, 서민 교수님, 김희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나눠먹을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가 미움을 받아. 그럼 난 지원금 못 받죠. 두 번째, 사회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국카드를 만들어요. 또 이름도 조국카드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국카드인데요. 이재명이 좋아하는 성남카드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카드, 경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국카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 카드를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빈곤층은 96%가 빈곤층이에요. 내가 반정부 시위에 나가거나 야당을 지지하면 나는 소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다가오는 조국카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죠.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에게 카드를 안 줄까 봐, 나에게 이 국가가 지원하는 이 지원금을 안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고 계속 여당을 찍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현금 뿌리기 정책, 기본소득 정책,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구집권을 위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를 높여서 국가에 밑보이면 나 돈 못 받아. 국가에 밑보이면 내 여당을 안 찍어서 정권이 바뀌면 나 지원금이 끊어져. 그러면 나 굶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가 경제가 점점 나빠지겠죠. 빈곤층의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럼 민주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즉 국민들은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옆에 보시면 소외 세력의 정치적 주체의식인데요. 이게 PC주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즉
근데 베네수엘라는 인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백인 혈통이 있고요. 인디안 혈통이 있습니다. 근데 백인 혈통이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이었을 거잖아요. 차베스가 들어오면서 이 인종 갈라치기를 합니다. 인디안 혈통인 사람들에게 종족적 민족주의를 채택해서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권리를 주고 그들을 계속 교육시킵니다. 스테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계속 교육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거 민주당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정책 결정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그들의 신심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부족 등의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민중 권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베스를 지지한다. 라고 이 사람들이 교육하고 훈련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빈곤층 다수 그리고 이제 좀 백인들에게 배제되었던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인디안 이제 그 민족들은 차베스 정부는 물질적 혜택을 주었죠, 처음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정부가 된 거다라고 하는 신심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로 합니까? 대깨문들이 하죠. 대깨문. 깨시민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깨시민에게 권력을. 촛불에게 권력을. 이재명이 이번에 했던 말 중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고 국민 대 국민의힘의 싸움이다. 민주당이 이겨야 국민이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외된 민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아까 말한 조국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종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적 양극화 구도를 형성하고요. 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차베스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높이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이 정책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정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국가가 망해도 우리는 다 그냥 이제 달러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화가 이제 10만 % 폭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